어머니는 제발 명절에는 집에 와 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제 이름은 이수진, 30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보처럼 이번 크리스마스는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런던 시간으로 새벽 3시, 어머니는 페이스타임으로 전화를 걸어 이제 얼굴 보기도 힘들다며 온 가족이 너를 필요로 한다고 펑펑 우셨으니까요. 좁디 좁은 이코노미 좌석에서 10시간을 견디고 경유를 2번이나 거쳐 폰 배터리가 방전될 때쯤 저는 조카들을 위한 선물이 가득 담긴 캐리어를 끌고 서울의 오래된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냄새에 찌든 옷, 끊어질 듯한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초인종을 누를 때 심장은 조금 뛰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지 않을까 하는 어리석은 기대를 하면서요.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왔니? 라는 따뜻한 인사도, 비행은 어땠니? 라는 걱정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얼굴이 아닌 큼지막한 캐리어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치 너무나 당연한 일인 양 말씀하셨습니다. 짐 풀고 조카들 좀 봐라. 우린 가족 여행 갈 거니까. 그때 안방에서 오빠가 선글라스를 끼고 어깨에 골프 가방을 맨 채 나왔습니다. 조카들은 오빠 팔에 매달려 있었죠. 오빠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얘들아, 고모한테 콧물 묻히지 마. 런던에서 와서 비싼 몸이시다. 가족들은 제가 무슨 코미디 프로의 소재라도 되는 양 낄낄거렸습니다. 부모님, 오빠, 조카들까지 모두 웃고 떠드는데 저는 제가 결제한 비행기 티켓값이 찍힌 카드 명세서와 떡진 머리를 한 채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제 안에 무언가가 스위치를 끄듯 탁 하고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현관에 캐리어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딱 한 문장을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상황이 뒤집혔습니다.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어머니는 설마, 아니지, 수진아, 아니지, 라며 입술을 떨었습니다. 제가 할 말을 다 마쳤을 때 그들의 꿈 같던 가족 여행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들이 깔고 앉은 집은 위태로워졌고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무료 베이비시터이자 걸어 다니는 지갑 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려면 현관 앞에 서 있던 저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 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새벽 3시에 런던으로 전화해보고 싶다고 운 건 단순한 그리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화가 오기 2주 전 어머니는 이미 말도 안 되게 비싼 성수기 휴양지 리조트 가격표를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셨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여유가 없는데 이런 여행은 꿈도 못 꾼다는 신세 한탄과 함께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냐는 뉘앙스를 풍기면서요. 항상 그 이번 한 번만이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수술을 해야 했을 때 제가 수술비를 보냈습니다. 오빠가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다며 카드를 한도 초과로 긁어댔을 때 빚을 갚아준 것도 저였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밀렸을 때도 저는 돈을 보냈고 그 다음 주에 어머니는 청담동 브런치 카페에서 찍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셨습니다. 저는 런던의 좁은 월세방에서 살며 밥은 대부분 집에서 해먹고 비가 와도 걸어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 제가 살지도 않는 집에 배달 음식 값과 넷플릭스 요금까지 제가 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런던에서 서울행 티켓을 끊기 전 저는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카카오페이 송금 내역, 해외 송금 영수증, 고맙다. 우리 딸 사정 나아지면 갚을게라는 부모님의 카톡 메시지까지 전부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행에서 온 메일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기억하지도 못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공동 명의자로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몇 년 전 금리를 낮추려면 명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던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부족한 이자는 늘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런던의 차가운 방에 앉아 뱅킹 앱을 들여다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저를 가족으로 대우하는 건 오직 고지서가 날아올 때뿐이라는 걸요. 처음엔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구 반대편에서 불러들여 무료 베이비시터와 물주로 쓰려 한다면 저 역시 그 장단에 맞춰주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비행기 표를 끊고 자산관리사와 상담을 예약하고 3년치 은행 거래 내역을 다운로드하고 법률 서식 사이트에서 간단한 문서를 하나 작성했습니다. 다시 서울의 그 낡은 빌라 현관으로 돌아와서 오빠가 비웃고 어머니가 제 베이비시터 일정을 통보하던 그 순간 저는 예전의 착한 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조카들이 제 다리에 매달려 뛰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의 여행 계획표가 마치 성공의 보증수표처럼 놓여 있었습니다. 5성급 리조트 패밀리 패키지라는 글씨가 번쩍거렸죠. 어머니가 팜플렛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보렴, 이게 다 널 위해서란다. 얘들은 네가 보고 우리는 오랜만에 부부끼리 오붓하게 쉬다 올게. 너도 알잖아. 엄마 아빠 고생한 거. 오빠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수진아. 너는 런던에서 돈 많이 벌잖아. 우린 여기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 저는 리조트 이름과 예약 확인 메일에 찍힌 카드 번호 뒷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제 카드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스위치가 다시 한번 탁 하고 켜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호구 노릇을 하러 왔다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사실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 가시기 전에 잠깐 식탁에 좀 앉아보세요. 정리할 게 있어요. 저는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가족 회의냐며 상석에 앉았고 어머니는 불안한 듯 여행 계획표를 손에 쥐고 서성거렸습니다. 오빠는 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 화면을 돌려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어디 가시기 전에 돈 얘기부터 좀 하죠. 오빠가 짜증을 냈습니다. 아, 진짜. 김수진, 오랜만에 와서 꼭 초를 쳐야겠냐? 아버지가 혀를 찼습니다. 어머니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예,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여행 가는 거야. 기분 좋게 가면 안 되니?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신의 가계부라고 적힌 폴더를 클릭해 엑셀 파일을 열었습니다. 날짜별로, 색깔별로 정리된 잔혹한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지난 3월 제가 시작했습니다. 대출이자 2달 밀렸다고 해서 제가 150만 원 보냈어요. 6월 오빠 카드값 막는다고 300만 원 보냈죠. 보일러 고장 났을 때 100만 원, 아빠 차 타이어 교체한다고 80만 원, 전기세 밀렸다고 30만 원, 50만 원, 지난 3년 동안 매달 한 번도 빠짐없이요.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넷플릭스, 멜론, 쿠팡 와우 멤버십, 온 가족 통신비,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기간과 묘하게 겹치는 긴급 생활비 요청 내역들까지. 오빠는 다음 달에 꼭 갚을게라고 적어놨던 메모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 병원비라고 받아가 놓고 네일숍에서 찍은 사진이 캡처된 화면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아버지는 무릎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나서 같은 주에 최신형 TV를 구매한 영수증이 뜨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너무한다, 너.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하니? 우리를 무슨 사기꾼 취급을 하는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기꾼 취급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스크롤을 맨 아래로 내렸습니다. 굵은 글씨로 적힌 총합계가 드러났습니다. 지난 36개월 동안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에 보낸 돈이 정확히 8천만 원이 넘습니다.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오빠는 눈을 깜빡였고 아버지는 벽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계속 아니야, 계산이 잘못됐어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주문을 외우면 숫자가 바뀔 것처럼요. 저는 가방에서 출력해온 종이 뭉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리조트 팜플렛 바로 옆에요. 이건 간단한 각서예요. 소송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돈이 선물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가족한테 빚쟁이 노릇을 해. 부모를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저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가족은 딸 이름으로 몰래 대출을 연장하고 이자가 밀리면 딸한테 전화하지 않아요. 가족은 딸이 보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는 동네방네 딸이 부모를 버렸다고 소문내지 않는다고요. 어머니가 흠칫 놀랐습니다. 오빠는 각서를 집어들더니 목소리가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미쳤어. 나 못 갚아. 우리 다 능력 없는 거 알잖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알아. 당장 갚으라는 게 아니야. 하지만 더 이상 너희들이 피해자인 척, 내가 이기적인 년인 척 하는 꼴은 못 보겠어. 만약 친척들이나 이웃들한테 혹은 페이스북에 내가 불효녀라고 또 글 올리면 난 이 엑셀 파일 공개할 거야. 너희가 전기세 낼 돈으로 스타벅스 가고 골프 치러 다닌 증거들 다 보여줄 거라고.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습니다. 안 돼, 수진아. 그러면 우리 얼굴 못 들고 다녀.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공개 안 해요. 그리고 저는 다른 탭을 클릭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리조트 예약 화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가족 여행 말인데요. 저는 여전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앉아서 들으셔야 할 거예요.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예약 번호 아래에 적힌 상태 메시지를 가리켰습니다. 예약 취소됨. 3일 전에 제가 리조트랑 항공사에 전화했어요. 제 카드로 제 계정으로 예약된 거니까 취소할 권리도 저한테 있죠. 전액 환불 처리됐고 항공권 크레딧은 제 앞으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현관에서 제가 베이비시터 안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노트북을 반쯤 덮으며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그 말은 여행 자체가 없다는 뜻이었어요. 저 없이는, 제 돈 없이는 다시는 못 가요. 아버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그게 우리 티켓인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제 돈으로 산 제 티켓이죠. 그리고 저는 다음 화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집 이야기로 넘어가죠. 화면에는 은행에서 온 저와 아버지 이름이 공동 명의자로 된 대출 관련 메일이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제발 집은 건드리지 마라. 그냥 서류상 절차라고 했잖아. 저는 목이 메어오는 것을 삼켰습니다. 서류상 절차라고 해놓고 이자는 왜 제가 갚고 있죠? 이 집 대출 연체될 때마다 제 신용 점수 깎이는 건 아세요? 저는 미리 녹화해둔 자산관리사와의 화상통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 전문가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공동 명의자인 이수진 씨가 대출 명의에서 빠지기를 원할 경우 은행은 남은 차주인 부모님의 상환 능력을 재심사하게 됩니다. 소득 증빙이 안 되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하거나 집을 경매로 넘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씩씩거리며 말했습니다. 부모를 길거리에 나앉게 하겠다는 거냐? 아니요. 저는 더 이상 제 미래를 담보로 부모님의 도박 같은 소비 생활을 지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베이비시터 부려먹으려고 비행기 표 끊을 돈은 있으면서 왜 본인 집 대출금 갚을 계획은 없으세요?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이 집과 관련된 모든 자동 이체를 해지한다는 통보서예요.
그리고 엄마가 비상금 용도라고 만들자고 했던 그 공동계좌, 오늘부로 닫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기서 장보는 돈이랑 공과금 다 나가는데 우리 보고 굶어 죽으라는 거냐?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나라의 다른 모든 어른들처럼 사세요. 본인들이 번 돈으로 예산 짜서요. 돈이 없으면 넷플릭스 끊고 외식 줄이세요. 저는 오토페이 해지 버튼을 하나씩 눌렀습니다. 띠링, 띠링. 제 핸드폰으로 해지 확인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오빠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제발, 나 요즘 배달 알바 자리 알아보고 있어. 시간 좀 줘. 저는 오빠를 쳐다봤습니다. 오빠 나이 34이야. 애가 둘이고. 내가 런던에서 돈 보내주기 전부터 알바를 했어야지. 저는 노트북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습니다. 만약 제가 부모님 버렸다고 소문내고 싶으시면 하세요. 저한테는 모든 영수증과 증거가 있으니까요. 전 이제 나쁜 딸 역할극에서 하차합니다. 저는 캐리어를 다시 끌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진짜 휴가를 원하셨죠? 이게 진짜 휴가예요. 모든 걸 해결해주는 딸에게서 독립하는 휴가요. 잘 지내보세요. 아버지가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다시는 이 집에 발붙일 생각 마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낡은 철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저는 미리 계약해둔 시내의 작은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인 곳으로요. 오피스텔은 텅 비어 있었지만 퀴퀴한 곰팡이 냄새 대신 빳빳한 새 벽지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사온 컵라면에 물을 붓고 바닥에 앉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진짜 길거리에 나 앉으시면 어쩌지? 하지만 곧 어머니가 저를 현관에서 짐짝 취급하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고요함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카카오 스토리에 머리 검은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라는 글을 올리셨다고요. 댓글에는 자식 농사 망쳤네요. 힘내세요. 같은 말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전화해서 싹싹 빌고 돈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노트북을 열고 엑셀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덮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어머니에게서 다급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장 왔다. 어떡하냐? 전기가 끊길 거란다 제발.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산관리사가 알려준 대로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링크만 딱 하나 보냈습니다. 가족들의 삶에서 제 돈이라는 거품이 빠지자 그들은 비로소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배달 일을 시작했고 아이들 방을 합치고 남는 방에 하숙을 쳤습니다. 어머니는 당근마켓에 명품 가방과 그릇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존심을 굽히고 경비원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SUV 차량은 할부금을 못 내 견인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누군가 제 오피스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어머니였습니다. 화려한 화장도 세팅한 머리도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반찬통이 든 보따리를 들고 계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자 어머니는 쭈뼛거리며 들어와 좁은 방을 둘러보셨습니다. 이런 데서 사는 줄 몰랐다. 런던에서는 좋은 데 사는 줄 알았는데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딱 여기예요. 두 집 살림 안 하니까 겨우 구한 거고요. 어머니는 보따리에서 김치통과 꼬깃꼬깃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8천만 원에는 턱없이 모자랐지만 어머니가 제게 돈을 준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가방 판 돈이다.
그리고 식당 설거지 알바 시작했다. 오빠도 정신 차리고 일한다. 어머니는 소파도 없는 맨바닥에 앉아 우셨습니다. 이번엔 저를 조종하려는 가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빠는 아직도 네 욕한다. 하지만 엄마는 봤다. 그 엑셀 파일 우리가 너한테 빨대 꽂고 산 거 맞더라. 미안하다.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아주 오랜만에 엄마가 가져온 김치 냄새를 맡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든 상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다시 그 집에 가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딸로서 가고 싶을 때일 거예요. 고지서 들고 오시면 저 다시는 안 봐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오피스텔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믹스커피를 마셨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어도 나를 갉아먹는 관계라면 끊어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이라면 당신의 지갑이 닫혀도 당신 곁에 남을 것입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효도는 효도가 아니라 거래일 뿐이니까요.